교토의 한 무덤 앞에서 조선인들이 참배를 올립니다. 이 무덤은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묻은 이총, 이른바 귀무덤입니다. 참배를 올린 조선인들은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 참배는 조선통신사의 자발적 행동이 아닌 일본 에도막부의 요구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이를 백성들에게 선전하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데 활용했죠. 조선통신사는 왜 그 먼 곳까지 사절단을 보내 이용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지속적으로 일본에 통신사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양에서 니코까지 이어지는 조선 통신사의 긴 여정을 통해 조선과 일본의 가깝고도 먼 이야기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지나간 경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00명에서 500명 규모의 대규모 사절단은 한양에서 출발하여 문경세제를 넘어 부산까지 육로로 이동했고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스시마섬, 이끼섬을 거쳐 혼슈와 규슈 사이의 시모노세키를 통과, 혼슈와 시코쿠 사이의 평원한 바다를 지나 오사카에 상륙합니다. 오사카에서부터는 육로로 이동했는데요. 교토와 나고야를 거쳐 에도, 지금의 도쿄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인 종착지는 도쿄였는데요. 후기 통신사의 행렬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이 있는 니코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린 시간으로도 거리로도 길고 긴 여정이었죠. 여목연합군의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침공은 고려와 일본 양국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하던 고려와 일본은 몽골 때문에 적대국이 되었고 외교는 단절되었죠.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일본의 타격은 상당했습니다. 첫 외세의 침략에 가마쿠라 막부는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어질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에 참가했던 무사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왜구가 되어 한반도와 중국 연안을 약탈합니다. 왜구가 기승을 부림에도 고려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남해 전쟁에 온 힘을 쏟은 뒤 국력이 쇠약해졌기 때문인데요. 때마침 일본의 정권이 교체되자 공민왕은 일본에 사신을 보냅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막을 내리고 무로마치 막부가 시작된 것인데요. 오랫동안 적국으로서 외교가 단절된 상태였지만 무로마치 막부는 고려의 사신들을 친절히 대해주고 외구 활동을 금지시키겠다 약속합니다. 물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때 물꼬를 튼 양국의 외교는 다음 왕인 우왕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고려 우왕대에 일본을 다녀온 사신 중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였는데요. 1377년부터 10개월간 일본을 다녀온 뒤 일본의 실정을 알리는 시를 적었습니다. 12수의 시가 남아있는데요. 이 시가 수록된 책이 해행총제입니다. 해행총제는 조선 영조 때 만들어진 28권의 총서인데요. 정몽주의 일본에 대한 기록을 필두로 1764년까지 이어진 조선 사신들의 기록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성계가 실권을 잡은 고려 창왕대부터 조선의 세종대까지 세 차례에 걸쳐 외구 토벌을 위한 대마도 정벌이 이뤄지는데요. 특히 세종 1년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상당한 성과를 냅니다. 3차 정벌 이후 대마도주였던 소사다모리는 조선의 힘을 확인하고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조선에게 정상적인 교역을 허락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청하였고 외구 문제 해결에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느낀 세종은 정벌 7년 뒤인 1426년 일본에 정식 교역을 허락합니다. 부산포, 진해의 내이포, 울산의 연포를 개방했고요. 삼포에는 외관을 두어 외인 60명에 대한 거주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외구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화책은 대규모 사절단으로 이어지죠. 고려 말부터 이어진 대일사절단을 통신사, 회례사, 보빙사, 경차관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초기 사신단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세종 10년인 1428년 처음으로 대규모 사절단이 만들어집니다. 사절단의 가장 큰 목적은 중앙정부에 대한 외구 단속 요청이었고요. 일본 쇼군에 대한 조문과 계승 축하, 대장경 증정의 목적도 겸했습니다. 세종 때에는 두 차례 더 통신사 파견이 이어졌고요. 역시 이들의 주된 방문 목적은 외구 문제와 쇼군의 승계 문제였습니다. 군사적 힘을 보여준 뒤 외교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시킨 조선. 하지만 1510년 중종 때 일어난 삼포회란은 다시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켰죠. 외인들은 삼포의 조선 관리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100여 척의 선박과 5천여 명의 무인들을 동원해 난을 일으킵니다. 난은 2주 만에 진압되었지만 272명의 조선인이 목숨을 잃었고요. 조선은 삼포를 폐쇄하고 일본의 교역 권한을 대폭 축소시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규수 정벌을 마친 1587년 대마도주 소요시시게는 히데요시의 진지를 방문해 복속의 예를 올립니다. 히데요시는 자진해서 항복한 요시시게에게 쓰시마를 계속 다스리도록 허락하죠. 그리고 조선과의 교섭 경험이 가장 많은 그의 가문에 명령을 내립니다. 조선의 국왕이 일본에 와서 항복의 예를 올리게 하라였죠. 소요시시게는 조선이 들어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히데요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뇌 끝에 양쪽 모두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내죠. 150년 동안 맥이 끊긴 통신사를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소요시시게는 일본의 왕이 즉위하였으니 통교하고자 한다라며 조선에 거짓 보고를 하고 통신사 부활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죠. 요시시게 사망 후에는 다음 당주 소 요시토시가 교섭을 이어갔고요. 1590년 3월 소 가문의 거듭된 요청 끝에 통신사 파견이 이루어집니다. 그 유명한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로 구성된 통신사였죠. 통신사는 이듬해 귀국하여 1591년 선조에게 파견 내용을 보고합니다. 일본의 답서에는 정명가도, 명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글이 있었죠. 정사 황윤길은 일본이 반드시 침략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부사 김성일은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의 주장을 펴니다. 황윤길은 서인, 김성일은 동인으로 서로 당파가 달랐죠. 같은 동인이었던 유성룡은 김성일을 따로 불러 나무랍니다. 그대가 황윤길의 말과 고의로 다르게 말했는데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김성일은 나도 어찌 외적이 침략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놀랄까 두려워 그것을 풀어주려 한 것입니다. 라고 답하죠. 그리고 이듬해인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한반도는 7년 동안 전란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승리하며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다시 대마도주를 통해 조선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원한다였죠. 양국의 감정이 좋을 리 없었지만 전란을 수습 중인 조선도 막 시작된 일본의 새 정권도 외교 개선을 통한 국가의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선조는 일본의 요청에 화답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가문이 축출되어 명분이 생겼고 일본의 상황도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죠. 1607년 선조는 대규모 사절단을 일본에 보냅니다. 사절단의 파견 비용은 전액 일본에서 부담했고 이후 사절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1,400여 척의 배와 1만여 명의 인원을 동원했고 사절단 접대에 번에 1년치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요. 국교 재개 과정에서의 갑을관계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조선의 사절단은 일본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사절단이 다녀오며 외란 때 끌려간 포로들을 송환해 왔으며 일본과의 전쟁 위협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의 정사는 판서 아래 지위인 참의 계급에서 선발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수상과 동격의 대우를 받았죠. 결국 조선의 대규모 일본 사절단은 광해군대와 인조대 두 차례 더 이루어진 뒤 정례화됩니다. 에도 막부에 새 쇼군이 취임할 때마다 조선통신사가 파견되었는데요. 효종, 숙종, 영조대까지 계속 이어지며 조선과 일본은 250여 년간 평화를 유지하게 되죠. 일본은 쇼군이 바뀌게 되면 통신사 청래차외라는 외교사절단을 조선에 보냈는데요. 일본의 사절단은 서울까지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경험한 조선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부산의 외관에서 업무를 본 뒤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역시 조선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조선통신사는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육로로 이동했는데요. 일행이 통과하는 객사에서는 필담 창화라는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한자로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필담을 주고받으며 학술과 문화를 전했죠. 조선은 그렇게 상국으로 대접받는다며 통신사를 보냈는데요. 일본인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정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조선통신사를 조공사절단으로 연출했기 때문이죠. 이총 참배와 니코 참배 요구도 조공 연출의 일환이었고요. 막대한 돈을 쓰면서까지 조선통신사를 계속 유지한 건 그들도 그만큼의 이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68년 메이지 천황의 왕정복고로 에도 막부가 막을 내리면서 한일 양국의 외교 관계는 단절됩니다. 대신 일본은 유럽과 미국의 사절단을 보내 서구의 제도와 문물을 배웠고 군사력 강화와 자본주의 육성에 열을 올리죠. 그리고 메이지 유신의 여파로 동아시아의 평화는 깨어지고 우리에게는 비극의 역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2017년 10월
유네스코는 조선통신사를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합니다. 한일 양국 공동 등재였고요. 이후 양국에서 매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쓰시마 섬에서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개관되기도 했고요. 한국에서는 당시의 선박을 그대로 재현해 백길 그대로 일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개한 일본을 가르친다고 생각한 조선, 조선의 조공을 받는다며 권위를 강화한 일본. 두 국가는 서로 다른 생각으로 250년을 흘려보냈지만 조선통신사를 둘러싼 두 국가의 동상이몽이 긴 평화를 유지시킨 양분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길고와 바다의 이야기 도로시였습니다.